네, 이 개인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고 정답이 주어져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가능한 방향의 생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계획경제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게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하이에크가 활동을 열심히 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야 되고, 옛날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고 그랬을 때 뉴딜 정책으로 그거를 극복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도 하고 계획해가지고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최대한 냅둬야 된다, 경제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경쟁하고 기업가들이 최대한 많은 자유를 갖도록 냅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사상이 1970년대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고, 그 흐름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되게 모독적인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경우에 특히 철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보통 이 사회적인 온정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경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상태로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만 좀 경쟁하자 제발. 그리고 그 경쟁이 다 그냥 강대국들을 위한 거고 이미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에는 신자유주의는 되게 나쁜 용어로 많이 쓰이죠. 하이에크가 본인이 열심히 막 연구 활동을 하던 당시에 목격했던 거는 대표적으로 이거였어요.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거든요. 독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 파시즘, 나치즘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런 엄청난 위기의식이 들었고, 하이에크도 나중에는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영국 국적까지 취득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치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반대를 했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나치라는 거는 왜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이에크는 이 나치즘의 급부상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왜 이렇게 뭐랑 비슷하지? 뭐더라 이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공산주의랑 되게 비슷하네 싶은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랑도 비슷하고, 더 넓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랑 굉장히 비슷하다. 나치가 이제 국가 사회주의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공산주의랑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땐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의외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랑 파시즘은 서로 굉장히 극렬하게 싸웠던 두 가지 당파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분류법에 따르면,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좀 이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보통은 파시즘을 우파로 많이 분류를 하고 공산주의를 좌파적인 아이디어로 분류를 하잖아요. 파시즘은 엘리트주의고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국가 질서에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라는 중앙 집중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파시즘이고, 반면에 공산주의는 노동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엘리트들을 척결하고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 라고 하이에크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결국에 이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담은 정치적인 사조였다는 거예요. 콜렉티비즘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집산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 집단주의적인 정신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달을 했었고, 유럽 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고, 당시에는 사실 유럽에서 지식인이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크게 봤을 때는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게 오히려 더 주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유럽 본토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하게 이런 집단주의적인 정신을 체험을 했었던 곳이고, 근데 이제 영국이랑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영국과 미국은
그 당시에 제일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 인문학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인 체계가 발전하는 속도가, 과학도 보통 우리는 한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럴 때는 독일이 엄청나게 강국이었고, 그 옛날에 한 17에서 18세기 이럴 때는 영국이 오히려 영국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영국으로부터 다들 막 유럽 본토에서 배워가려고 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한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유럽 본토의 학문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학문적인 진보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통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 보면 사회주의적인 생각, 이 집단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을 보통 느끼게 되는데, 영국이랑 미국은 아직 그 단계에 못 가서 그 문제를 안 겪었던 거다. 그래서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어도 아마 영국과 미국도 이 집단주의 문제를 겪었을 거다. 어쨌든 하이에크는 그 당시에 유럽을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빠뜨렸던 공통적인 뿌리는 결국엔 집단주의라는 거에 있었다. 하나의 사회를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면 우리는 사회 전체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 반면에 이 집단주의랑 달리 개인주의는 그냥 각각의 인간들이 어떻게 활동하든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자유다라는 마인드잖아요. 그런 중앙집중적인 통제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인드가 개인주의적인 마인드인데,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도 이 집단주의의 아이디어랑 개인주의의 아이디어는 어느 지점에서 가장 확연하게 갈리냐면, 핵심은 결국 이 돈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문제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냥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제를 굉장히 고상한 레벨에서 막 정신적인 가치관의 차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활동의 자유, 내가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지의 자유를 하나의 사회가 얼마나 중시하느냐, 여기로부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나뉘더라라는 게 하이에크의 주장이에요. 당시에 인기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라고 한다면 1920년대에서 40년대 이 정도예요. 그때는 이 경제를 국가 주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불가피한 흐름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생산의 수단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막 대규모로 공장을 돌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자본가들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를 생각해보면 독점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특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경제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거 그냥 옆집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만 배우면.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기술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설비를 갖춰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지간한 다른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술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점 거기에 착취당하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평등하게 이 사회에 부를 분배해주기 위해서는 경제를 국가 주도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런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중앙집중적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냅뒀을 때 그 기업가들을 그냥 냅뒀을 때 그 기업가들의 횡포를 막을 또 다른 개인들은 절대로 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하이에크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하이에크는. 그래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는 쉬운 길이에요. 이러이러한 사회에 불평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거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정부가 해결을 하면 되잖아. 억지로 그냥 해결하면 되잖아. 이거는 쉬운 길이에요. 그치, 그러면 되지. 다 그냥 몰수해가지고 분배해. 아니면은 뭐 세금을 그냥 엄청 올려.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 많이 그냥 때려. 이거는 그냥 엄청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이에크는 아까 처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옹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냅둬야 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이에크는 믿었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길이에요. 이렇게
냅둔다는 거는 이렇게 냅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과연 사회가 더 훌륭한 개인들, 더 훌륭한 회사들이 출연해가지고 뭔가 뒤집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려운 길을 믿고 내비둬야 된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철학입니다. 이거는 철학이에요. 믿음이고 가치관이고 증명될 수 있는 팩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이에크는 냉소주의와 끈질김의 대결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이에크는 야 이거 어차피 안 돼. 되겠어? 그렇게 그냥 이 사회를 냅둔다고 해서 되겠니? 당연히 이거 정부가 주도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냉소주의적인 거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에 이제 자유 경쟁에 기초한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끈질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인간, 개인의 힘을 믿는 사람들. 이 구도로 하이에크는 대결 구도를 설정을 합니다. 이 대결 구도 자체가 지금까지도 많은 우파 지식인들, 보수주의적인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 구도 자체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 그냥 우파한테 유리한 구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생각을 담아서 하이에크가 쓴 책이 The Road to Serfdom이란 책입니다. 노예의 길인데 1944년에 나왔고, 하이에크는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책을 굳이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솔직히 이 책이 뭐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막 논리 같은 거로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되게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학자로서 나의 더 엄밀한 학문적인 명성에 해를 갈 수도 있는 책이다. 거시적인 철학을 제시하는 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회를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점점점 사라지고 전체주의가 득세하는 이 사회적인 현실이 내가 보기엔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자유주의 사회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책에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한 개인의 관점과 취향을 그 개인의 영역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을 해요. 그 나치즘 치하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거를 거의 이기주의로 해석을 했고, 너가 뭐가 돼? 너가 그냥 너를 위해서 살면은 그게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펼치면서 이 개인주의라는 거를 이기주의랑 뜻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는데, 하이에크는 여기에 굉장히 반대예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그 사람이 무슨 관점을 갖든 무슨 취향을 갖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존중을 해줘야 된다. 뭘 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각자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그 본인에게 순전히 달려있다. 그게 공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이거죠. 이게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특징적인 하이에크의 생각인데요. 뭐냐면 하이에크는 이 개인주의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면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상업의 발전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원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는 없었다. 이렇게 하이에크는 봐요. 훌륭한 개인들은 있었죠. 막 훌륭한 철학을 펼쳐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주의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힘으로 부상하게 된 거는 이제 적어도 한 르네상스 이후 이 정도였는데,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긴 했어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 철학에서도 개인주의 정신의 뿌리가 있었고 그랬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갖고 분출되기 시작했던 거는 결국에는 상업이 발전하던 시대에 이르러서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이탈리아 쪽에서 그 도시 국가들에서 이 개인주의적인 상인들 사이에서 개인주의적인 정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무역로를 거쳐서 북부 프랑스로 이동을 하고 또 남독일을 거쳐서 그 저지대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 로우 컨트리즈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북동부 일부, 그리고 독일 북서부 일부 이렇게인데, 그쪽이 이제 해안지대 이고 상업을 바탕으로 여러 도시들이 발달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개인주의 정신이 발달하고 또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그랬다. 이게 다 상업이랑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이에크는 주장을 해요. 근데 하이에크가 왜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개인주의 정신이 꼽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그 네덜란드 학자들이 쓴 The Low Countries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곳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에요. 강이 되게 많고 되게 습한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막 1000년 전 막 이럴 때부터 배 운송을 기반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발달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배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짐을 이만큼 실든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물에 잘 뜰 수 있는 이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1톤을 실든 10톤을 실든 그게 운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육지보다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적어요. 육지에서는 내가 말에다가 실어가지고 뭐를 날른다, 마차를 끌고 뭐를 날른다 그러면은 100km짜리 나르는 거랑 200km짜리 나르는 거랑 천지 차이죠.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효율 자체가 되게 높아요. 운송의 효율이.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낮습니다. 운송에 대한 비용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각 지역이 생산물들을 특화를 하고 그 특화에 기초해서 자율적인 교환과 경쟁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의 폐쇄된 지역에서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비하고 끝내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곡물들을 다른 지역에서 잘 자라는 어떤 곡물이나 아니면 섬유 이런 거랑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육지, 내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상업이란 게 있었던 거죠. 무역이란 게 있었던 거고. 근데 이 해안가 도시들에서는 배를 바탕으로 운송의 효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화 산업 그리고 자율적인 교환 그리고 각각 누가 그래서 어떤 작물들을 잘 특화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거부터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앙집중적인 통제라는 것 자체가 발달을 하지가 않았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업의 루트를 따라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 이동이 쉽다, 운송이 쉽다라는 특징은 또 무슨 특징을 갖게 되냐면 대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대안이 많고 한 사회의 입장에서 봐도 대안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배를 운전하는 그냥 노동자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지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여러 도시들이 막 발달을 하는데 이런 무역로에 그러니까 요쪽 도시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든 요쪽 도시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든 어차피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노동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임금 더 잘 쳐주는 데에서 일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그 개인들한테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요 내륙 지방에서 막 많은 작물들을 생산을 한 다음에 강을 따라가지고 요 해안지대로 운송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막 뭐 유제품도 수출하고 술도 수출하고 섬유도 수출하고 곡물도 수출하고 막 많은 수출 작업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 막 먼 나라까지 수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이 내륙 쪽에서 한 마을에 그런 수출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북부 지역에 어떤 거점 도시로 이동을 시킬까의 관점에서도 되게 많은 선택지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요쪽 도시로 갔더니 요만큼 수수료를 떼네. 저쪽 도시로 가니까 요만큼 수수료를 떼네. 그러면은 수수료 적게 떼는 데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선택지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 일어나요. 이 도시들 사이에서도 최대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상인들의 대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잘해줘야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상업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도시가 부강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쪽 도시들에서는 상인들을 위한 숙소도 많이 지어주고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페어들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집단의 특권, 어떤 특권적인 질서라는 게 오래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각각 그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 돈만 있으면 물자를 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물자의 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교적인 내륙 국가들을 한번 옛날의 환경을 상상을 해보면 내가 뭐 어쩌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해봅시다. 뭐 보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도 만약에 요즘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마트가 없으면 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겠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쪽에 물자를 어떤 특정한 영주가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상인들을 유치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그냥 돈을 어쩌다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내가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데 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만 벌면 내 인생 핀다 라는 공식이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사회라는 거는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한 사람의 안락한 삶이라는 게 보장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사회라는 걸 의미해요. 왕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축출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떠돌이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뺏길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갖고 언제든지 그냥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돈만 벌면 돼. 이런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경직되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이 전통적인 계급 사회와 이 경쟁을 통해 우열이 바뀌고 각 도시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고 각 개인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내가 돈 더 많이 벌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 거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질서가 바뀌는 이런 비교적 현대적인 모습에 더 가까워진 사회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자 쪽에 속한 곳들에서 이 개인주의의 정신이 상당히 많이 꼽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이 돈이라는 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 질서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우리 사회를 피곤하게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를 피곤하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번 경직된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었던 과거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그냥 태어날 때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 천민으로 살다 죽는 거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귀족인 거고 했다면 돈이라는 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생겨난 사회에서는 내 출신에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면 풍족한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어떤 출신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그냥 무조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계급, 지역 이런 데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고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부터 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됐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생각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주의, 자유무역,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개인주의 세트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국제적인 무역 같은 것들을 뭐 그냥 안 하고 폐쇄적으로 우리 사회끼리만 남아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무역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살아도 개인을 잘 존중하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 그거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돈벌 자유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되고 야망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냥 한 사회의 특정 계급에 묶여 있으면서 그 계층이 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야망을 크게 갖고 내 리스크를 걸고 그것에 뛰어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서 큰 성취를 이루면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꿈이 생긴 시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너 뭐하냐? 라고 더 이상 사회가 견제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하이에크 생각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는 어떤 특출난 개인이 되게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개인이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 막 학문적인 발전도 해보려고 하고 막 기술 같은 것도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발전시켜보려고 하고 해도 그냥 사회가 너 뭐하냐? 그냥 너는 이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 이렇게 사회가 견제를 하는 분위기가 당연했다면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훨씬 더 주어진 물질적인 가능성들이 주어진 무역의 가능성, 이동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어진 시대에는 개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어쩔래.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이루거나 어마어마한 상업적인 회사 같은 거로 세워가지고 너 성공하면 어쩔래.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는 식의 분위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적인 개인들이 본인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지식을 막 열심히 탐구하기도 하고 기술 발전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단순히 그냥 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거야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현대사회의 과학, 기술, 인문학이라는 정신, 이런 여러 가지 고급 지식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개인주의적인 정신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 개인주의적인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가능성,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상업의 가능성, 자본주의의 발전,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과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급속도로 막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응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욕구에 의해서 학문이 발전하고 근대 과학이 발전하고 그게 산업에 실제로 적용돼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가 증대되고 부가 늘어나니까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들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어 왔던 게 역사의 발전의 흐름이었다라고 하이에크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부자만 계속 또 부자가 되잖아. 한 번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체계를 갖춰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부리면서 착취를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니다.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소수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라는 비판이 당연히 지어질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 이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는 불만의 발상 자체가 개인주의적 풍토 덕분에 가능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라는 발상은,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 이렇게 사람들끼리 자유 경쟁하도록 만들고 알아서 잘 살도록 그냥 개인주의적으로만 자기의 꿈을 자기가 알아서 쫓고 알아서 살도록 그냥 냅두니까 결국에는 독점의 문제가 생기고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중앙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회가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게 더 발전된 사회다 라는 식의 발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부자만 더 부자 되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당대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가졌던 사고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진보의 관념을 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소위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정부가 경제 관여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사고가 진보라고 불리는 거고. 근데 하이에크는 이런 진보적인 발상 자체가 이 개인주의적 풍토 덕분에 가능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학문적인 발전, 기술지향적인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개인이 학문적인 체계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서 이러이러하게 체계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수립을 해놓고 그거를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지향적인 마인드 자체가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들을 자유롭게 냅두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열정을 막 표출시킬 수 있도록 냅두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내가 열심히 과학기술 발전시켜봐야지, 열심히 내가 법학을 발전시켜봐야지, 열심히 내가 사회과학을 발전시켜봐야지 라는 마인드가 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개인주의를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집단주의적인 마인드, 그냥 타고난 계급대로 평생 살아, 혹은 너는 그냥 사회에 의해서 배정된 무언가 역할을 하면서 평생 살아 라는 마인드에 남아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의 바탕한 학문적 기술지향적 마인드가 더 나은 계획, 진보에 대한 열망을 낳은 건데 이거를 사람들은 놓친다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덕분에 본인들이 진보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그래, 이제 진보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개인주의를 우리는 철폐해야 돼, 우리는 사회적인 통제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는 본인의 그 근원을 부정하는 거고, 결국에 그 근원을 자기도 모른 채로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혁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창조적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야망에 의해서 나오는 혁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네, 하이에크는 우수한 인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저는 되게 낙관론적인 면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에크는 열심히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들이 항상 있다고 믿어요. 그때그때 경쟁자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인간들이 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인간들은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거나 주어진 체계를 전복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혁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아예 바꿔놓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서 사람들이 분열도 하고 추월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은 뭐냐면 대기업들이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대기업을 그냥 놔두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한히 크게 커져만 가면서 이 세상을 다 잠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대기업 안에서도 경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내부자로서 존재를 할 텐데, 본인이 그 기업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회사를 나가서 설립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막 사회가 발전을 한다. 그러면 추월하는 일도 생기고 기존의 대기업보다 더 위대한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하이에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오히려 독점은 어떨 때 생기냐, 중앙집중적으로 억지로 경쟁을 막고 무언가 제도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독점이 생긴다. 그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 테니까. 모두를 똑같이 평등하게 위해주는 제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제도를 열심히 짜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면모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보통은 독점이란 게 생긴다. 그냥 놔두면 자유시장의 상황에서는 독점은 보통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반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그럼 그냥 가만히만 냅두면 무조건 다 이 시장은 잘 돌아간다는 거냐, 그렇게 하이에크가 믿은 거냐,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적인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된다고 믿었어요. 뭐냐면 각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펼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침해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도록 최대한 공정한 룰이 세팅되도록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이 사회주의적인 계획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계획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목적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는 보통은 명확하진 않아요. 보통은 뭐 노동자 계층의 승리라든지 이상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사회의 자원이 어떻게 분배돼야 할지 기준을 정하며 하나의 계획을 통해 개인들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중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나 이 자유주의적인 계획이지, 사회주의적인 계획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독점 문제가 생기고 혁신이 저해되고 사회는 점점 전체주의적인 곳으로 변모해 간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으로 변모해 간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생각이에요. 하이에크는 흥미롭게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사유재산권이 확실히 확립되고 중앙의 통제가 적은 사회가 내 행복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부자의 입장에서만 사유재산권을 명확하게 보장해주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냥 알아서 결정하도록 냅두는 사회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부자 입장에서만 그거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무산자여도 돈이 없는 노동자여도 그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느 부자 밑에서 일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는 거는 기업이죠. 결국에는 어느 기업 밑에서 어느 일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나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 연봉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 회사가 더 연봉 많이 주네. 그러니까 나 저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 사업체를 차려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명확히 확립돼 있고 부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분배를 막 하고 개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만큼의 임금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미 기득권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진다. 그런 중앙집중적인 사회라고 해서 진짜 평등해질 것 같지? 아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그 분배의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특혜를 보는 사람들만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적은 보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이크는 이 경제적 자유 제한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억압이 된다라고 봐요.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뭐 언론의 자유도 개인의 자유랑 맞닿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행동의 자유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의 자유도 요즘에는 많이 말하고 다양한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경제적 자유가 제일 핵심이다라는 게 하이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받을지를 사회가 결정해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거는 단순히 다른 자유의 침해랑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장 핵심적인 자유의 침해다라고 하이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만큼의 임금을 받을지를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나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펼치는 것들도 가능해지는 건데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가 침해되기 시작하면 결국에 다른 것들도 다 불가능해진다라는 게 하이크의 생각이에요. 결국엔 내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뭐 완전한 부자까지 아니어도 내가 내 먹을 거를 스스로 괜찮게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돼야 내 다른 자유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당장 내가 다음 달 얼마 월급 받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노후 대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대표적으로 하이크는 그거를 내가 정부에 의탁하고 있을 때 정부의 그 통제, 중앙 집중적인 그 분배에 내가 의존하고 있을 때 과연 다른 자유가 가능할 것 같냐? 안 된다라는 게 이 학자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학자의 견해들을 쭉 말씀드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일단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이에크는 그 혁신적인 창조적인 개인들의 그 힘을 믿잖아요. 가만 냅두면 사람들이 알아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한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점점 이 사회가 변모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자. 이 삶이라는 거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행복을 맛보다가 그냥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대사회의 경향이라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의 저하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전 단순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남들과 비교돼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아이라는 존재, 이 생명활동이라는 거, 나의 이 가족이라는 거, 가문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하이에크식 으쌰으쌰하는 그 발전의 모델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지금까지는 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하이에크는 이 경제라는 것을 이 정치 영역으로부터 최대한 동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야 제일 우리는 합리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저는 과연 이 경제라는 게 비정치적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 중 하나가 경제야말로 뼛속 깊숙이 되게 정치적이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경제는 가만히 놔둘 때 제일 효율적으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효율적이어야 되지? 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섞여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좋은 가치로 승인하고 지지해 줄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경제를 얼마나 정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우 컨트리즈의 사례, 거기에 대표적인 국가인 그 최초의 주식시장이 등장하기도 했었던,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상업지향적이고 자유무역지향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무슨 정치를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달했냐? 그렇진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네덜란드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보유했었던 국가였기도 해요. 예전에 막 동인도 회사 이런 게 활동을 하고 막 식민 지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막 확대시키고, 그런 활동들이, 시장적인 활동들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강력한 군사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근데 군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식민지를 확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연 그게 정당하냐 마냐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이 배제된 순수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되게 많은 비평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